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방어가 잘 됐다 싶을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그리고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 해도 되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때 저희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데일리 채팅 상담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가 메인이니까 전화 상담으로 상담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환율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환율 영향도 좀 받았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지수가 빠졌습니다. 1.95% 정도대에 코스피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대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졌긴 빠졌는데 캔들만 본다고 한다면은 시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좀 나름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방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방어 주체가 누구였는가 했더니 역시나 개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거세게 들어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조금 잠깐 사는 것 같더니 어제는 좀 잠깐 사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계속 팔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한국에서 나가는 쪽으로 조금 관점을 잡은 것 같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느낌이 조금 이렇게 덜 들 수밖에 없는 약간 좀 혼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환율이 또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은 뭐냐. 지금 환율 오늘 1,449원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1,435원대가 좀 방어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계속해서 외환당국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화요일에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좀 방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저기가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튀어오르는 게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우뚝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이죠. 금리를 인하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많이 인하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도 그렇고 지난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기에는 내년에는 금리를 한 4번 정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줄여버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들과 그리고 지금 재정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다 보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면은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반가운 내용은 아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금리 인하를 2번 연속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를 연속 2번이나 하는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금리가 2%대이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채를 메리트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국채가 메리트가 훨씬 좋을 것이고 한국 국채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한국 돈을 가지고 한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훨씬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돈을 팔고 미국 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가 좀 가속화가 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연속 2번이나 금리를 내릴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환당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기금을 가지고 외환을 좀 방어하는 데 좀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 외환 보유고가 지금 4,700억 달러에서 지금 4,100억 달러까지 뚝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3자로 앞자리가 바뀌는 그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야, 한국에 뭐 문제 있나 보다. 왜 저렇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냐. 쟤들 왜 환율을 방어하는데 저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좀 엇박자 정책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외환을 방어하기 위해서
속에서 뭔가 외환 보유액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엇박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 인상을 했거나 동결하는 게 나았는데 금리를 인하 2번 하고 부랴부랴 지금 환율 방어하고 있다 보니까 외화 보유액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 정책과 약간 잘못된 통화 정책 방향성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지금 정치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좀 더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만 점점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로는 뭐 연기금하고 통화 스와프를 뭐 이렇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환율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아닌데 뭐 연기금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환율을 뭐 방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조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방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걸 해줄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환율 방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게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다시피 외국인들도 아마 이게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들고 있는 족족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방어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이제 1,500원을 뚫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게 되고 사실 이제 1,500원을 뚫게 된다면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죠.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좀 투자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에 있는 돈들이 당연히 빠져나가는 쪽으로 급하게 빠져나가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 아닌가? 위기는 기회라고 하던데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바닥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매수세가 좀 생긴 것 같고 사실 방송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도 뭐 경제방송을 좀 체크하고 어제도 좀 경제방송들 이것저것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또 매수해야 된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환율이 이런데 왜 자꾸 담죠? 환율이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걸 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런 상황일 때는 담으면 안 되죠. 지금 오히려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거를 좀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들과 내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개인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매수세로 좀 끌고 오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매수세가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매수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통해서 잘못 짚은 사람들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전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급에서도 연기금이 계속 사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좋은 행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 방어를 위해서도 지금 연기금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국채에 사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미국채를 사는 게 맞죠. 사실은 우리의 연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수익률이 낮은 한국 국채를 사고 있습니까? 당연히 국채 방어를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연기금이 주식까지 사고 있거든요. 해외 주식이 메리트가 높은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은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또는 외환 방어 목적으로 약간 그런 정책 안정화를 위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의 연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건 전 참 분개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연기금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이거 오랫동안 방어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어세가 끝나고 개인들의 이 단기적인 매수가 끝나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왜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걸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떠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조기 대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경제적인 불확실성, 내수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의
약간 엇박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헛발질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 방어를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책인 거죠?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혼돈이 많이 이렇게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그 어떤 동남아 국가라든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돈을 조금 팔고 나가는 한국을 기피하는 투자의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은 다들 기피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워 담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걸 주가를 방어한 적은 잘 없고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환율을 반영한다면은 지수가 한 2,300이나 2,200 또는 2,1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은 추가 매수라거나 매수 타이밍은 아니긴 하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인 것 같다, 추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그 종목들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믿지 마세요. 지금 지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을 깼던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상승을 깼다. 그 말은 여기를 이제 지키지 않겠다는 거니까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하락세의 초입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갔다 빠지든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빠지든지 결국은 빠지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가면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서 올라갈 때 반등 나올 때 탈출, 지금 반등이 나오면 그냥 바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시적 경제라고 하죠. 이 숲을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종목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전부 다 환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길 바라겠고 1,400원 이하로 빠지는지 적어도 1,430원 이하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목보다는 시장이 좀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왜 받아야 되는가? 내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는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종목을 굳이 사게 되면 그 현금을 좀 낭비하게 되고 내 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것이 좋을까 정도는 체크해놓고 대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덴티움이고요. 다시요? 비중 45, 네? 다시요? 덴티움이고 네. 비중 45%에 95,000원입니다. 95,000원에 45%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근데 45%나 다시 네. 주수가 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일 거래량에 대략 제가 지금 한 12%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비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얼마를 들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를 갖고 계시든지 뭐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고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갔을수록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모르는데 돈을 많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차라리 많이 안 들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나의 잘못을 좀 감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주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비중이 좀 많아요. 45%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일단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덴티움과 같은 이런 차트적인 자리가 지금 매수하셨던 95,000원짜리가 지난 저점이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만요. 저점 깨지면 거의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저점이 깨졌을 때 보통은 손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손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중이 적어서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덴티움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뭐 손실 났을 때 매도를 한다거나 이럴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가 시간이 해결해 줄 종목이에요. 가만히 가지고 가면 다시 본전 올라가고 수익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뭐 물론 좀 오래 걸리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11만 3천 원부터
이렇게 매수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듣지 그래가지고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지금 자꾸 본인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매수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부터 샀는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여기서 모으고 가고 있는데 주수도 뭐 1일 거래량이 내가 10몇 프로를 들고 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 건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죄송하지만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듣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덴티움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굳이 뭐 한다 여기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포인트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번에는 주가가 충분히 빠졌을 때 어떻게 빠지냐. 이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요. 가만히 보시면요. 얘가 올라갈 때도 약간 우상향 할 때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원통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원통 안에서 움직인다 생각하면은 윗단계에서 아랫단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금도 내려가 있는 이 자리가 이제 매수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덴티움을 모아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한 7만 원대, 8만 원대 여기서부터 한 20%씩 산 다음에 밑으로 빠졌을 때 또 한 5만 원쯤 돼 가지고 45%까지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내려갈수록 무겁게 가는데 처음부터 모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빠졌을 때부터 모아가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은 덴티움은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정말 수익 내기가 쉬운 종목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게 들어갔고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이 생겨버렸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이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에는 얘가 다시 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든 뭐 좀 더 깊게 내려갔다 올라오든 뭐든 간에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파동상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약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또 거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4년 정도 지나야 본전 겨우 찾을랑 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건 거죠. 기다리면은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3년, 최소 3년에서 4년은 여기서 바닥을 잡고 뭔가 좀 움직임의 모양새를 만든 다음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파동상, 주기상 올라올 때까지는 약 한 2, 3년, 최소 2,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고 저는 한 3, 4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덴티움은 10만 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번엔 내가 물려서 3년, 4년 고생할 바에는 안 사고 기다렸다가 이 바닥을 잡을 때 그때부터 사가지고 1, 2년 안에 수익 내는 투자로 바꿔보시길 그런 식으로 방식을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오리온 네. 매수가 99,000원에 비중 30%요. 99,000원이면 잘 사셨네요. 네,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전문가님하고 통화 좀 하고 싶었어요. 왜요? 10년 동안 세 번째예요. 저랑 세 번째 통화하신다고요? 예, 10년 동안. 예, 그렇구나. 상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오랫동안 네.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리온 잘 사셨어요.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에 와 있는 거 방금 상담했던 내용하고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오리온도 이렇게 예. 보면 원통 안으로 이렇게 파란색 선에서 원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물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도 대충 얼마인지 우리가 대충은 예상하고 대충 가격을 알거든요. 예. 그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애호박을 살 때도 얼마다 이런 거 대충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호박이 한 개당 1,000원이다 하면 싸다. 한 개당 3,000원이라 하면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좀 가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오리온이 그래도 이 정도면 싸지. 오리온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에이 오리온이 이 정도면 비싸지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어 왔던 가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9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 벌기가 쉬운 기업이었는데 이제 9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잘 산 거고요.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왜 좋냐면은 제가 이 2022년, 3년, 4년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게 식음료 파트 쪽에 좀 관심을 좀 두셔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2022년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 2022년에 빠졌을 때도 식음료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져라. 지금도 식음료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더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돈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렇죠. 주가들은 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해요. 경기가 안 좋든 말든 간에 얘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인버스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주가 내려갈 때 돈 벌려고. 근데 주가 내려갈 때 돈 버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음료와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 잡아놓으면은 주가가 내려가거나 경기가 안 좋아도 얘들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건 줄여도 먹는 건 못 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레오는 지금 당장에 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환율도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국내 물가는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입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오레오와 같은 이런 국내 식음료 파트 기업들은 오히려 환율 올라갈 때 이렇게 오늘처럼 3%대만 올라오거나 반등이 나가거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들고 가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대신에 비중이 30%로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 10만 5천 자리가 이번에도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못 들었던 약간 어정쩡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예. 못 뚫으면은 수익은 크진 않은데 일단 비중을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 덜어낼라 그래요. 네, 그렇게 덜어내시고 덜어낸 네. 다음에 나머지로 11만 5천 내지 한 12만 13만 원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빠진다면은 네. 다시 9만 원 아래에서 조금 더 담는다 생각하고 비중 덜어낸 네. 만큼 아래쪽에서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내일 매수가가 좀 떨어지고 다음 올라갈 때 수익도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예. 식으로 해서 9만 원 이하에 좀 매수하는 걸로 해서 10만 5천 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시고 9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시 모아가는 관점을 해서 가져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하시네요. 예, 전문가님처럼 저 종목 2개밖에 안 가져가요. 아, 그거는 진짜 멋진 겁니다. 지금 막 종목 10개, 20개인 분들 막 진짜 수두룩 빽빽 하거든요. 본받아야 돼요. 종목 뭐 두 개에서 3개 정도가 진짜 베스트예요. 그게 제일 전에도 돈 벌기에 좋아요. 저한테 선물 주신다 했는데 저 안 받는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랬나요? 방송만 열심히 보고 전문가님처럼 딱 끊고 몇 곳 자르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제가 경상도 감사합니다. 맨날 경상도 아줌마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더 다음에 감사하죠. 좀 더 할 말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칭찬은 다음에 강연에 와가지고 직접 만나서 해주세요.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근데 여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 한번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크닉 테크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만 5천 내 20%. 3만 5천 원에 20%요. 오늘 샀어요. 10시 반에. 그럼 왜 오늘 샀어요? 어제 누가 그 KT하고 티크는 뭐 번호만 괜찮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SK하이닉스가 방금 뉴스의 속보에 보조금, 미국에서 이렇게 보조금 받는 거를 뭐 6,600억인가 받는 걸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내일 장에 SK하이닉스가 시가에서 좀 뜬다거나 약간의 반응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도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테크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들어갔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멀리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가 넘어가기 좀 힘들어요. 4만 5천 원까지는 4만 5천 원이 지난 네. 정고점인데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반등이 세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반등을 그냥 약하게 4만 5천 원 내지 4만 원 내지 4만 5천까지 챙긴다면은 최소 한 10%대 수익률에서 많게는 한 25%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한 10%대 한 번, 한 10, 한 5, 6%대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20% 이상에서 한 번 팔아가지고 세 번에 거쳐가지고 한 3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시청자님도 알겠지만 예. 지금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들 장비 전부 다 만들려면 그 고환율로 전부 다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어요. 이 환율이 올라간 게.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당연히 이 환율 영향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다른 미국에 투자되어 있거나 미국 상장 회사가 아니고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다 보니까 외국인들 팔고 나갈 때 당연히 이 종목의 지분도 줄이게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이 뭔지 상관없이 그냥 전략적으로 줄이다 보니까는 주가 빠지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장이 안 좋아서 지금 타이밍도 나쁘진 않았고 전략적으로 뉴스도 좀 나와줘서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지수가 좀 빠진다면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3만 한 2,500원짜리 정도, 저 자리가 저점인 것 같은데 저 자리가 밀린다면은 손절 처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거나 다른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 투자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엔캠 13만 2,500원에 12%요. 매수가가 2%요. 13만 2,500원에 13만 2,500원에. 12%. 이것도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전에 13만 원에 사가지고 17만 원 쪽에 팔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3만 원 쪽을 계속 지지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잔소리 해봤자 뭐 엄청 길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전략만 딱 제시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일단 네. 뭐 지난번에 수익 났던 거는 그 타이밍에서 수익 났던 거지 이번 타이밍에도 수익 난다는 보장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네. 되는 건요. 지금 13만 원이 지지가 된다고 눈에 보신 거는 차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신 건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뭐 13만 자리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13만 원 아니고 좀 더 아래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만 5천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이 내려갔을 때 손절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17만 원대 매도하셨을 때 수익 난 거에 비해서는 손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내가 이번에 진입 비용, 입장료 냈다 생각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무너지면 또 떨어지고 저점 무너지면 또 떨어지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적인 바닥이 아니라고요. 단기적으로 잠깐 지지하고 있는, 잠깐 쉬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졸음 쉼터 같은 곳. 그러니까 네. 여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2차 전지도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 빠지게 되면 저 네. 7만 5천 원까지 계단식으로 또 떨어지고 하면서 가져가게 되는데 거기에 또 장기로 물리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12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해버리면 되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그려준다면은 뭐 한 1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수익 챙기시되 다음번 만들어졌던 저점에서도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13만 원에 또 들어가고 싶다 하고 싶다면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12만 5천 원 손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예. 생각하시면은 물릴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물리면 손절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예, 기억하시고 이걸 장기 투자로는 들어가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일계 네. 18,050원에 30%.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이것도. 아니요, 2년 됐어요. 2년, 배당 한번 받았어요. 두 번째요. 중간에 왜 안 파셨나요, 그러면? 배당 받으려고 안 팔았어요. 그래요? 투자 금액이 좀, 뭐, 액수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만, 투자 금액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 예, 많아요. 그럼 배당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좀 크고 배당을 노리는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요. 매수가 네.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예. 배당을 받을 목적과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할 목적의 투자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은 완전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집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려고 사는 집과 사가지고 이렇게 단타로 뭔가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려고 하는 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사는 집은 뭔가 사가지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뭔가 갖춘 다음에 거기 살면서 집값이 올라가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샀다 팔았다 하는 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 뭐 제일 기획을 차트에 선을 긋고 올라올 때 팔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하자 이게 맞는 건데 그냥 뭐 배당을 노리고 매수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투자 방식 자체가 어떻냐면요. 배당은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그냥. 배당은 진짜 이게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주식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서 생각하는 수익률도 한 5%에서 한 6%란 말이에요. 근데 배당도 한 5%에서 6%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 사놓고 우리가 뭐 가가지고 월세 내놔라 할 필요도 없고 뭐 세입자 구할 필요도 없고 뭐 유지 보수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따박따박 그냥 배당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사놓고 이득이 좀 잘 날 수 있는 그런 기업 사놓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은요 주당 얼마를 주기 때문에 주식 수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 예. 주식 수를 많이 모은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무 가격에나 탁 사버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싼 가격에 사면은 주식 수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배당을 받겠다라고 관점을 자꾸 만약에 가져가시고 액수가 좀 크고 이걸로 내가 생활비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뭐 팔았다 샀다 할 필요도 전 없다고 봐요. 지금처럼 그냥 2년 동안 가져가시고 상담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여나 제일기획이 15,000원이나 12,0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얘는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주가가 빠지면 수익률 자체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더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한 15,000원 내지 뭐 12,000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게 아니라 비중을 뭐 한 50%대까지 늘려버리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사가지고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배당을 더 많이 받으면은 생활에 더 보탬이 되고 내가 진짜 일을 안 해도 여기서 연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슷한 금액 내가 연금 정도의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지금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은 그냥 배당 쪽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배당 받으실 거면 지금 가격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관하고요. 올해도 배당 받으시고 내년도 받으시고 이거는 거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세요. 이거는. 그게 배당 주식을 하는 투자 방식이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지수가 뭐 5,000포인트든 6,000포인트든 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장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지금 1,400만 주식 인구 중에 최소한 600만, 700만 인구가 시청자님처럼 배당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멀리 보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요. 주가가 내려가면 다 사버리기 때문에 내려갈 일이 없고 우리나라가 PBR 0.8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적극 장려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 배당 계속 받으시면서 종목도 잘 선택하셨거든요. 배당률 높은 기업으로 잘 선택하셨고 매수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준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저희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가 됐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 잘 보셨죠? 토요일에는 제가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 오시면 되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오전 11시에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이니까요. 오셔서 강의 듣고 아마 식사하러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2025년에 대한 전망 제가 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전망을 잘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APR이라는 종목이고요. 56,700원에 3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담았다라고 하셨는데 56,700원이면 사실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APR이 뭐 하는 기업이든 간에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개인 유튜브에서도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신규 상장주는 사지 마라. 제발 좀 3년 동안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아직까지는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상장되고 있는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이 해소가 되고 그 해소가 될 만큼의 어떤 규정이 생기고 해소가 될 만큼의 투자자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판단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계속 거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 뻥튀기로 상장해버리고 그 피해를 전부 다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소가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신규 상장주 다시는 사지 마세요.
마세요. 안 사주면은 결국 이런 거품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 자꾸 사가지고 물리고 이런 거 사가지고 물량 받아주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저는 사지 말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 정보가 부족해요. 뭐 패션, 뷰티, 뭐 패션 뭐 하고 있다, 뭐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런 패션 뷰티 하고 있고 뭐 화장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한국콜마이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뭐 인제 APR이라는 종목이 등장을 해갖고 이 시가총액이 맞는지 이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이 정도 돈벌이가 되는 기업이 지금 1조 8천억이라는 가격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장 평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받는 동안에는 내버려둬야 됩니다. 사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신규 상장주들은요. 고평가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로 따진다면 엄청 급등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등한 다음에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바로 또 계단식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만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해야 되는데 매수가가 지금 손절하기 너무 먼 자리잖아요. 59,000원 여기 56,700원 이런 자리가 먼 자리예요. 그걸 저라면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은 사실 여기 뭐 최근에 애초에 안 들고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그걸 알아차렸을 때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는 52,300원대 바로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물리면은 3년 고생이기 때문에 단기 슈팅, 단기 수익 노리려다가 돈을 잃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또 피해자를 한 명 더 늘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 나오게 되었을 때 본전에 가깝게 또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빨리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다행스럽게도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좀 급등 나오는 현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본전 내지 또는 그 이상에서도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생겨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운이 없어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45,000원 이하에선 도망가라. 그냥 저기서는 45,000원대에서 바로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이넥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네요. 바이넥스가 23,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일단 매수 자리가 별로 좋지는 않죠. 일단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신약 개발 중에서도 면역 항암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일단 신약 개발 관련주들이 뭐 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지만은 신약 개발하는 이런 하시는 업종에 뭐 일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주가 입장에서는 약간 뜬구름 잡는 뉴스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주가가 급등 많이 나오고요. 신약 개발하는 데까지 관문이 굉장히 길어요. 전임상, 뭐 1상, 2상, 3상 지나서 4상이라는 단계까지 완료가 돼야 완전한 이제 제품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고 4상은 시판은 가능하지만 4상을 하기 위해서 로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판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나는 그게 아니죠. 그럼 그 기간까지 나오는데 짧아도 7년, 길면은 한 10몇 년 걸려요. 근데 그 확률도 성공 확률도 뭐 7%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주가만 이렇게 너무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뭐 위고비와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이야기라든지 뭐 치매 패치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표적 항암제니 뭐니 하면서 항암제 이야기 나왔을 때마다 뭐 마치 기적의 신약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암이 정복될 것처럼 치매가 정복될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암 환자 또는 뭐 치매 환자분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약 없습니다. 그런 약 나오지도 않고 나오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뉴스가 진짜 기적의 신약 이것만 먹으면은 모든 사람이 낫는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하는 그 어떤 아저씨들이 팔던 약과 그 이 뉴스가 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진짜로 좀 약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가에서 사가지고 급등을 노리는 것이 마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물리는 현상은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에 이제 막차를 타가지고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넥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 여기 고점에 샀던 사람이 물린 줄 알았는데 다시 급등 나오면서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생기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변동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임상 타이밍이 한 2, 3년 주기로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한 2, 3년 또는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상승 사이클이 오면서 한 번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3,000원 사신 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단기 급등 노려보면서 안 됐을 때 2, 3년을 한번 날려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단기 급등 노리지 않고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저가가 밀리게 된다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거나 또는 반등 나갔을 때 2만 원 정도쯤에서 타협 보고 나는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괜히 장기 투자하겠답시고 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서 물려서 한 2, 3년 고생하고 저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2, 3년 기다려서 본전 찾을 바에야 저는 손절을 조금 아프지만 손절 좀 하고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또는 좋은 타이밍에 투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또 공부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건 지금 좀 잘못 투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등 조금 나오면은 2만 원 이상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K 이노엔이요. HK 이노엔이고요. 37,300원에 50%. 37,300원에 50%요? 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왜 이렇게 다 저가에 산 사람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대부분 다 저가에 사셨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좀 많은 게 리스크예요. 비중이 많으면 지금 뭐 물론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여기가 저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안 빠질 거라 생각하고 사셨겠지만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안 빠질 거라 생각하고 사지. 그건 다 물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물렸을 때 추가 매수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 매수가를 떨어뜨리면 되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도 내 매수가를 떨어뜨린다면은 다음번 올라갈 때 수익이 쉽게 나버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비중이 100%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 기업을 신뢰하시거나 본인의 주식 실력을 신뢰하시는 상태인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비중은 내가 자신 있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말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 뭔가 좀 내가 뭐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50% 비중은 좀 많은 거예요. 보통 50% 비중을 샀다 하면 전화를 안 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고요. 비중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는 거 맞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봄직한 자리가 맞고요. 기업도 잘 골랐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음료 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다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약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적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고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은 상태에서의 이 37,000원짜리 저는 매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가 아쉬운 게 비중인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비중인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요. 다음번에 운이 안 좋으면 시청자님은 거기서부터 계좌가 꼬여가지고 투자 실패해요 완전. 왜냐하면 한 종목 잘못 물리는 그 순간 나는 거의 뭐 짧으면 뭐 3년에서 길게는 한 10여 년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투자는 시간을 돈으로 만드는 마법인 건데 시간을 날려먹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을 덜 날리려면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나겠지만 여기서 내가 잘 샀기 때문에 많이 사면 수익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많이 사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욕심만 부리다가는 다쳤을 때 좀 크게 다친다. 그게 저는 지금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 자리 너무 좋았고 비중만 한 30%대까지만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너무 아쉬워서 내가 비중을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많이 사가지고 좀 많이 벌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35,000원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 욕심이 난다면 비중 줄일 구멍을 35,000원대로 잡아놓고 올라오게 된다면 그냥 뭐 한 42,000원대 비중을 줄인다거나 4만원대 비중을 줄인다거나 해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비중을 하나도 안 줄일 거다 한다면 35,000원 밀릴 때 그냥 전체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아래쪽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게 더 좋은 투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비중 조절을 하실 건지 손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갈 건지는 잘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는 비중 조절이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강조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건설 GS 건설. 18,600원에 5%예요. 또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 거면 지금 팔고 좀 올라갈지가 궁금해서요. 내려갈 거면 지금 팔고 올라갈 거면은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건데 내려갈지 네, 올라갈지 네, 어떻게 네. 합니까? 우리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고 뭐 시청자님께 무슨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제가 내려간다고 하면 팔 거라고요? 제가 뭔데요? 제가 내려간다면 내려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수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능동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조언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저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전략을 드리기 전에 좀 약간 잔소리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네.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네. 좀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건설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건설 업황 좀 어떤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도 보니까 부산에 어떤 대형 건설사가 부도났다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그 네. 순위로 따진다면 7위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부도가 났대요. 네. 부산에서 네. 건설 재력 순위로 7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럼 네. 지금 그런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건설사가 계속 부도가 나고 있거든요. 줄부도라고 하죠.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네. 있어요. 그럼 네. 건설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환율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건설 대부분 원자재 사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환율까지 올라가면은 건설 비용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네네.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분양가가 높아지겠네요.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사람들 집을 살 수는 있습니까? 못 사죠. 사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4천에서 네. 한 5천 정도가 평균 연봉이라고 하죠. 그 네. 평균보다 조금 덜 받으시는 분도 있고 평균보다 좀 더 높게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가장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 게 한 4천, 5천이라고 하는데 한 5천만 네. 원으로 가정을 해갖고 우리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단 한 네. 푼도 안 쓰고 10년 벌면 5억이거든요. 네네. 그럼 맞아요. 30년 벌면은 15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가 막 10억 분양 나오고 11억 분양 나온다는 말은 내가 평생 번 거에 3분의 1을 집에 때려 박아라는 건데 그것도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박아라는 건데 생활은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집값은 5천만 원 연봉인 사람들 절대 쳐다볼 수도 없는 집값인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빚을 내서 샀다 보니까 영끌족이라고 부르고 그런 집들이 지금 네. 경매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네.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넘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전 국민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전 국민 중에 노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지금 집이 있고 내가 전세 살든 월세 살든 그 집에 집주인 또 딴 데 살고 있고 난 거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집이 없다는 건 신축 아파트가 없는 거지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아파트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졌고 인구는 줄고 있고 인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건설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그냥 제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건설사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저번에 대통령님 저기 다시 그 이야기합니다. 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건설사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건설사가 안 좋죠. 네, 그러면 이걸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오거나 할 때 변동 나올 때 그냥 팔고 치울까요? 네, 그때 단기로 그러니까요. 생각을 제가 하시면 시청자님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 생각을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이걸 멀리 보고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네네. 뭐가 그건 됐든 운이 알아요. 좋았든 간에 19,000원이든 2만 원까지 올라오면 짧게 그냥 팔고 나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건설사는 지금 네네.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뭐 우크라이나 네. 재건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단기 변동을 조금 이렇게 주면서 튀어오를 수 있지만은 좋은 기업들이 네. 변동으로 딱딱딱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과 안 좋은 기업들이 네. 변동으로 치는 건 달라요. 좋은 기업은 변동이 생기면서 우상향하는데 안 좋은 기업은 변동이 생기면서 우하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튀어오르고 저점은 더 아래, 한 번 튀어오르고 저점은 또 아래, 또 한 번 튀어오르고 네. 저점은 또 아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굳이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제가 금리 인상제에다가 지금 이런 제가 오늘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희대의 헛발질을 했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방어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그러니까 재정 건정성이 한국의 재정 건정성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집은 또 안 사겠죠. 금리 인하를 하지만 대출 규제는 계속 할 거고 네. 전세 수요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를 DSR 뭐 완화를 좀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뭐 분양 시장을 이렇게 세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금리 인하 더 못할 것 같거든요. 환율 때문에. 그러면 네. 금리 인하를 해갖고 양적 완화 정책 통해가지고 뭐 자산을 또 법을 시켜가지고 부동산을 끌어올릴 것인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뭐 수주가 좀 잘 될 것인가? 네. 글쎄요. 해외에서 수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건설 업계 분위기 자체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영향을 네. 얘도 받아요.
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본다면 얘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네네네. 어때요? 그냥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네네. 그러니까요. 올라갈까요? 알겠습니다. 내려갈까요?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잘 네.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듣다 보면, 제 이야기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은 깨달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강연에 가서도 어떤 시장이 올지를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거나 점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도 오셔가지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똑똑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